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주민인 40대 주부입니다. 10살 차이 나는 연상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 딱 낳고 산지 20년이 훌쩍 지났네요. 길었던 세월만큼이나 그 사이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흰머리가 나고 얼굴에는 어느덧 나이가 묻어 나타나고 있고요. 아들은 걱정했던 군대까지 무사히 잘 다녀와서는 이제 복학해 다시 마지막인 대학교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 밥그릇은 알아서 챙겨 벌어먹고 살 만큼 얘가 똑부러지고 야무져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저희가 등록금을 대주는 것 말고는 정말 용돈도 제대로 쥐어준 적이 없었어요. 먼저 알바하며 과외며 이것저것 용돈으로 쓸 돈벌이를 한다고 바쁘게 살아준 아들 덕분에 겨우 대학에 보내놓고는 자식 농사가 다 끝났다며 여유를 가져볼 수 있었죠. 그걸 저희 아들도 가장 바랬던 것이었고요. 남편과는 6살 차이가 나다 보니 어쩔 땐 참 다 늙은 할아버지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또 어쩔 땐 우리 아들보다도 못한 철없는 둘째 아들도 같기도 합니다. 저야 주부니까 밖에서 남자가 어떻게 일을 하고 사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집에서 어쩌다 직장에서 걸려온 전화라도 받거나 일하는 모습을 비출 땐 세상 진지하고 또 무서워 보이는 게 얼굴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는 주름이 자글자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그래도 이 사람 와이프는 와이프인지 그게 안쓰럽다며 괜히 옆에 가서 먹을 과일 몇 개 잘라주거나 홍삼 스틱 하나 먹여주며 힘내라고 무언의 응원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이 사람 건강에 걱정이 됐고 밖에서 모진 소리 들으며 돈을 벌어오진 않을까 안쓰럽더라도 제 걱정이 아주 무색할 정도로 주말 내내 소파 위에 퍼질러 앉아 TV를 본다거나 덜렁대고 걸어다니다 집에서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하는 날에는 참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아들 하나를 더 꾸준히 키워야 하겠구나 싶어서 피식 웃음이 나오곤 했죠. 저희가 비록 외동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집이었지만 비교적 딸들 키우는 집 마냥 자식 애교도 많이 보며 살았고 지금까지도 웃음이 잘 끊이지 않는 화목한 가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맹세한 것도 있었고 워낙 자식들에게만큼은 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욕심도 있었기 때문에 큰 싸움 한 번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저나 남편이나 사실 어릴 적에 그닥 좋은 가정 환경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이혼하셔서 전쭉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할 때까지 아빠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제게는 참 다정하고 그 시절 꼭 딸바보만 같았던 아버지셨는데 희한하게 술만 드시고 오면 엄마를 때리는 나쁜 손버릇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찌나 사람이 180도 변해버리는지 그 술기운에 와이프를 때리다 결국 와이프가 집까지 나가버리게 만들었고 아빠는 그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셔대다가 결국 새벽에 혼자 도로 위를 걷다 아찔한 교통사고를 당하시며 다리를 다치신 바람에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를 구하는 것도 힘들어졌죠. 엄마는 집 나가 연락이 없는데 아빠는 사고를 당해 다리를 절룩거리시니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이었는데 완전 소녀가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작은 고모가 어찌어찌 먹을 걸 늘 챙겨주시고 학비도 대신 대주시며 저희 엄마 아빠 노릇을 모두 다 해주셔서 급한 불들은 겨우 끄며 살았는데 제 인생은 정말 하루살이의 것만 같았죠. 다음날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는 걱정에 만연한 삶을 살아가며 어릴 적부터 전 참 주눅에 들어있었고 또 남 눈치 보느라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말해보지도 얻어보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진 게 없으면 무조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작은 고모의 말씀을 정말 인생의 명언으로 새기면서 미친 듯이 안 되는 머리를 쥐어짜며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타고난 머리 재능이 없어서 남들 하는 만큼 따라잡아 보겠다며 밤새도록 교과서가 닳도록 외워댔고 그렇게 중하위권 성적을 쭉 유지하던 저는 어느 순간 상위권 언저리에 들어가 있더니 결국 고등학교 졸업할 땐 저희 학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든 채로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도 좋은 대학을 갔고 무조건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취업하기 좋은 학과로 진학을 해서 무사히 졸업까지 휴학 없이 해냈어요. 당연히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남들 가는 어학연수나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그만큼 내가 뭐라도 더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그 어릴 때부터 알바를 뛰며 자격증이랑 자격증은 모조리 따놔서 제 딴에 할 수 있는 스펙을 키워 졸업을 했어요. 덕분에 좋은 직장으로도 취업을 할 수 있었고요. 한순간도 제대로 여유를 느껴보지 못한 채 살다가
취업을 해서 돈다운 돈을 벌어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태어나 처음으로 제 인생의 안정감을 느껴보며 오로지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꿈으로만 가득 채웠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그간 쭉 거절해오던 학교 친구들과도 또래 여자들처럼 카페에서 만나보기도 시작했고, 오죽했으면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제가 영화관에서 영화란 걸 처음 봤었을까요? 옆에서 친구들은 재밌다고 껄껄대고 웃고 있는데 전 혼자서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영화를 봤었습니다. 앞으로는 종종 이렇게 친구들 삶의 반만이라도 따라해보면서 평범하게 지내보고자 그날 영화관에서 다짐을 했었죠. 비록 고모에게 빌려온 학비를 갚아드려야 했지만 전보다 훨 웃음이 많아지고 마음에 활력이 생긴 그 시절,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한 대형 엑스포 같은 행사에서 서로 다른 회사들이 어울려 모여있던 그때 오고 가다 저희 학교 선배를 만나게 되어 인사를 나누던 중 자연스레 선배가 다니던 회사의 상사와 얼굴을 트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죠. 딱히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스파크가 튄 건 아니었지만 이틀간 열렸던 그 행사에서 저희는 이틀 내내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며 나름대로의 친분을 쌓게 되었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선배를 포함해 함께 어울려 몇 번 만나다가 결국 저희 두 사람이서 둘만의 만남을 갖게 되며 누가 봐도 연인인 것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뒤늦게 남편이 털어놔 알게 되었던 것인데 우리 남편은 제가 말하는 게 그냥 다 웃겼대요. 뭐가 그리 신나는지 싱글벙글 웃기만 하는 저를 보며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단둘이 시간을 꼭 가져보고 싶어 먼저 따로 만나보자고 이야기를 꺼내봤다 하더라고요. 때묻지 않고 그저 사랑받고 잘 자랐을 것 같은 여자인 줄 알고 대시를 했다는 남편의 말에 사실 좀 뜨끔하기도 했었습니다. 전 산전수전 다 겪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혹여나 싶어서 남편에게는 사귄 지 2달도 되지 않았을 때 저희 가정사에 대해 고백을 했습니다. 귀한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면 시간 들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떠나가게 하려는 생각이었죠. 우리 사이가 더 깊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고백을 듣고서 남편은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며 제게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건 제 인생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욱 가관이었죠. 남편 말에 따르면 부모님이 모두 계셨지만 부모가 이혼한 것만도 못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저희 아빠만큼이나 알코올 중독자셨고 어머니는 여기저기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불륜녀였다고 하더군요. 하도 부모가 집 밖으로 술 마시러 바람 피러 나돌아 다니니 늘 집에서 남동생과 함께 둘이서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 바람에 아빠를 대신해 소녀 가장이 되어야 했던 저처럼 남편도 어릴 적부터 남동생을 지켜내기 위한 소년 가장이 되었었더라고요. 저와는 달리 타고난 머리가 좋았던 건지 대학은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과 졸업을 했고 저희 회사보다도 솔직히 더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 후에도 아버지가 술 때문에 하도 돈을 달라고 해서 그간 졌던 집안 빚을 청산하는 것도 모자라 부모 뒷바라지를 해주느라 돈을 제대로 모을 수가 없었는데 무슨 장난인지 그러다 아버지가 객사를 하셨다는군요. 한겨울에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아무렇게 드러누워 주무시다 말입니다. 그렇게 돈 나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더 이상 돈 나갈 일이 없어 그때부터는 저축을 착실히 할 수 있었다고 씁쓸히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참 듣고 나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게 흘러내리더라고요. 둘 다 무슨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나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나 싶어 말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 이 사람은 내 짝인가 싶더군요. 동정심이 아니라 어렵게 살았으니 이제라도 서로가 옆에서 힘이 되어 정말 으쌰으쌰하며 잘 지내자고. 우리는 좋은 가정을 만들어 자식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살자고. 서로 참 뜻이 맞았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남편은 오랜 시간 동안 제 곁에서 누구보다 든든하고 또 아들 같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마저 보듬어주고 더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저도 의지하고 싶은 여자였을 테고요. 시어머니는 결혼식 때 모습을 보이시곤 금방 새로 사귀게 된 남자를 따라 어디론가 훌훌 사라지셨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라며 걱정하는 저를 달래는 남편은 오히려 너무나 태연했고 그런 남편 따라 저도 거의 잊고 지냈어요. 그 사이에 아들도 낳았고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고 간간히 밉지만 안쓰러운 친정아빠 용돈에 작은 고모 용돈도 챙겨드리며
제 딴에는 이렇게만 살면 아쉬울 것이 없겠다 싶을 만큼 치열하지만 작은 행복들까지 다 챙겨가며 살았습니다. 모든 게 뜻대로 흘러가던 도중 제가 직장에서 더 치열하게 일하지 못했던 것인지 승진해서 자꾸만 밀리게 되며 주변 인간관계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어 그만두게 되었어요. 40 초반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거의 20년 가까이를 직장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일까지 그만두고 오로지 남편을 내조하며 아이가 사회인으로 잘 성장하기를 응원하는 온전한 주부의 모습이 된 저는 몇 년 동안 자유를 만끽하며 참 즐겁게 살았습니다. 남들은 잘려서 난리라는데 혼자 승승장구를 잘하고 있는 든든한 남편의 곁에서 노후 준비를 나름 착실히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고민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던 저희한테 딱 한 달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날아든 골칫덩이 돌덩이 마냥 그 오랜 시간 동안 모습을 감추었던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가 만나던 남자와 헤어졌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제가 아닌 남편과 몰래 만나왔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는 늘 아들 생각을 못하는 건지 매정히 돈만 요구하고 또 호련히 떠나곤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또 돈이 떨어진 모양이었나 보더라고요. 나이가 드신 바람에 이제 더 이상 남자는 옛날처럼 갈아치우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그간 제가 직장 생활하느라 제 일이 바쁘기도 하고 남편이 먼저 말을 안 하길래 눈치를 챘음에도 모른 척하곤 했는데 이제는 제가 주부이기도 하고 시간이 남아도는데 우리 남편 힘들게 한 시어머니가 또 연락을 해오는 것 같자 그냥 보고 있기가 싫었어요. 남편에게 말을 꺼내 당당히 제 앞에서 전화를 받으라고 타일렀고 또 동시에 집으로 한번 초대를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밥 잘 먹고 나서 몇 마디 어머니께 말을 꺼내보려 할 심상이었죠. 남편도 순순히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2달 전에 결혼생활 20년 넘어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나이에 비해서 여전히 참 고우셨던 시어머니는 아들 집에서 밥 먹는 감회가 이제서야 새로우신 건지 멋쩍어 하시면서도 참 즐거워하셨어요. 아들과 며느리한테 말 한마디 거는 게 조심스러워 멀뚱히 손자만 예쁘게 바라보시는 어머님 모습에 제가 차마 이제 돈 달란 소리 그만하라는 쓴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보통은 젊은 시절부터 바람 피우고 가정에 소홀했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개차반이던데 제가 상상했던 시어머니 모습과 완전히 달라서 정말 깜짝 놀랐었죠. 하는 수 없이 그날은 정말 다 같이 밥만 먹었습니다. 여전히 다 같이 있는 거 어색해하는 남편을 대신해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든 살가운 며느리 노릇을 했었고요. 그날은 자연스레 밥을 먹고 어머님을 남는 방 한켠에 주무시도록 했습니다. 뭔가 훈훈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그날부터 본격적인 저희 부부의 근심이 쌓여갔어요. 아니 글쎄 잘 자고 있던 그 꼭두 새벽에 거실에서 막 누가 걸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시어머니가 아직 가까운 가족이란 생각은 안 들어서 혹여나 싶어 경계심에 시어머니가 뭐라나 밖으로 후딱 나갔는데 어머님이 거실 TV를 올려둔 캐비넷을 열어보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앉아서 뭘 뒤지려다 걸리신 것 같은 꼴이 하도 무서워 소스라치게 놀라 어머님을 부르니 어머님은 정말 귀신이었던 것 마냥 소리 없이 방으로 도로 들어가셨어요. 전 도로 침실로 돌아와서도 이게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해했고요. 다음날 어머님은 아침 일찍 이제 가보겠다고 남편 출근길에 함께 집을 나섰고요. 저는 내내 새벽에 어머님과 거실에 마주쳤던 것을 되새기며 찜찜해서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했었죠. 다행히 캐비넷에 건전지나 카메라 충전기 같은 자잘한 것들만 들어있어서 잃어버릴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날 이후 어머님이 저와 좀 더 친해지셨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2달 내내 저를 들들 볶으셨어요. 남편한테 제 연락처를 물어본 건지 제 전화는 어찌 알고 전화가 와서는 밥 해줘서 고맙다고 밖에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며 불러내셨고 정말 나가면 또 만난 고기를 실제로 사주곤 하셨습니다. 갑자기 호의를 받자 저도 당황은 했지만 시어머니와 잘 지내다 보면 남편한테 돈 달란 소리 하지 말란 말을 좀 더 편하게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는 전화 다 받아내며 또 살가운 며느리 노릇을 했죠. 그러다가 또 저희 집에 다시 초대를 해서 다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니 글쎄 이번에 먼저 자고 가겠다고 짐을 싸서 오셔서는 그날 새벽 또 저한테 저희 집을 뒤지다 걸리셨습니다. 이번엔 우연이 아니었죠. 저희가 잘 때 답답하다며 꼭 방문은 열어두고 잠이 드는데요.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저희 집 사람도 취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머님은 부엌이 아니라 문 연 안방을 멋대로 들어오셔서는 제 화장대 아래 서랍들을 열어보다가 잠에서 깬 저한테 딱 걸리셨어요. 제가 놀라 바로 또 소리를 치니 이번에 남편도 소스라치게 놀라서는 잠에서 깼고요. 둘 다 뭐 하시냐고 목소리를 높여 물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며 서랍장을 미처 닫지도 않고 그냥 또 주랭랑을 치며 방 안으로 들어가시는 어머님을 뒤따라 제가 일어나 서랍장을 살펴봤어요. 어찌나 살살 잘도 뒤졌는지 서랍장 안은 엉망인데 정말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더라고요. 당장 어머니께 가려 하니 방문은 잠겨있고 불도 꺼놓으셨는지 안에는 불빛이 보이지 않고 밖에서 불러도 나오질 않으시니 저희 부부는 또 왜 저러시냐는 말과 함께 그냥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에는 또다시 남편 따라 집을 나가시는데 저희 부부 모두 그냥 해프닝일 거라고만 여기고 말았죠. 혹시 치매 증상일 수도 있다는 좀 의학적인 근거도 내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일주일 전 바보같이 저희는 또 어머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혹여나 진짜 치매라서 밤에 자기도 모르게 돌아다니시는가 싶어 같이 병원이라도 가보자는 말을 꺼내려 했죠. 그렇게 초대해서 밥을 먹고 자연스레 나이가 있으니 병원 가자는 말도 꺼내봤고요. 순순히 알겠다고 하셔서 예약을 잡아놓겠다는 말씀도 드리고는 그날도 역시나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도록 했는데요. 혹여나 싶어 저는 어머님이 또 깨셔서 안방으로 들어올까봐 문을 닫아놨고요. 그런데 아니 그날 새벽 저희 어머님이 또 저희 안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글쎄 남편이 밤에 목말라 물 마시겠다고 나가면서 방문을 걸어 잠그는 건 깜빡했나 보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옅은 잠을 자고 있었던 제 귀에 고스란히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는 실눈 뜬 저를 쳐다보고는 잠든 줄 아셨는지 그대로 또 안방 화장대를 찾으셨어요. 한참을 둘러보다가 심지어 본인 핸드폰 조명까지 몰래 켜서는 서랍장을 뒤지시던 시어머니. 이번에 깨있는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시어머니가 뭘 하시는지 지켜보려 했습니다. 왠지 보면 볼수록 치맥기가 아닌 전문적인 도둑년 모습 같기도 해서 찜찜한 마음에 인상 팍 찡그리고 뒤에서 지켜봤죠. 그런데 정말 밥 먹이고 재워주는 아들 부부의 은혜를 이렇게 갚으시더군요. 아니 글쎄 서랍장 구석 한켠에 조용히 저희 부부 은행 도장들을 담아둔 천봉투 하나를 집어드신 시어머니는 이내 누워있는 저희 부부 침대를 확인하시고는 곧장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설마 지금 우리 부부 통장을 훔쳐가시는 건가 싶었는데 분명 손에 달랑 천봉투 손잡이만 대롱대롱 들고 나가셨던 시어머니. 뭔지 몰라 황급히 뒤를 따라 나서려는데 아니 시어머니는 방에 이미 짐을 다 싸서는 조용히 몰래 이 집을 나가시려고 혼자 채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발 뒤꿈치까지 들어올리는 치밀함을 보이신 시어머니는 그대로 신발까지 신으려고 고개를 숙이시던 그 순간 제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며 괴성과 함께 거시불을 확 켜버렸어요. 못 볼 사람 본마냥 놀라 자빠진 시어머니는 너무나 태연히 잠에서 깼냐며 집에 먼저 가려 했다며 말을 애두르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난 도둑년이더라고요. 뒤따라 또 새벽에 깨서는 밖으로 나오는 남편과 아들을 뒤로 한 채 시어머니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제가 봤던 그 우리 도장이 든 천봉투가 고스란히 나왔어요. 봉투를 들고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도 사태 파악이 되었는지 쌍심지를 켜고 자기 어머니를 노려보더군요. 그때 제가 가방을 뒤지다가 그만 우리 통장까지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한 달 전에 저희 안방에 들어와 서랍장을 뒤지다가 처음으로 통장을 먼저 획득하셨고 도로 도장까지 확실히 획득하기 위해 다시금 저희의 초대를 받고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역시 이번에도 돈이 궁해서 그래서 남편을 찾아왔고 호의를 베푸는 며느리를 보며 이게 웬 떡이냐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통장을 쥐어들자 시어머니는 본인이 저지른 짓이 민망하셨는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며 감히 어른 가방을 뒤지고 도둑년 취급을 했다고 막 화를 내셨어요. 제가 일부러 가방 안에 통장과 도장을 넣어놔서 아들과 엄마 사이를 갈라놓게 하려고 했다며 천하의 못된 년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예로부터 며느리가 집안에 잘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절 보니 딱 그 속담이 떠오른다나 뭐라나. 듣다 화가 나서 남편 따라 쌍심지를 키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니 제 표정을 보시며 그래 결혼할 때 엄마도 없고 아빠는 반 등신이더니
딱 그런 집에서 자란 애 티가 난다고 엄한 사람 잡지 말라며 본인 가방을 챙겨 막 밖으로 나가려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참던 마지막 인내심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뭘 안다고 막내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우리 집에 대해서 함부로 떠드는지. 엄마도 없고 반등신인 아빠한테서 자랐다는 소리에 제가 그간 꺼내고 싶지 않아 했던 제 치부가 모조리 드러나는 것 같아 화를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가려는 시어머니 뒷덜미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왔어요. 마땅한 게 없어 집을 막 살펴보다가 그냥 바로 베란다로 끌고 가 밀쳐버리자 시어머니는 탈바닥에 그대로 꼬꾸라지셨어요. 그런 시어머니한테 말했죠. 도둑년에 바람핀다고 자식까지 내팽겨치고 살았으면 나이 들어 창피한 줄 알라며. 눈에 보이던 커피포트를 들고 와서는 안에 든 물을 위에서 막 퍼부었습니다. 옆에서 아들은 말리고 남편은 본인이 더 수치스럽다며 그냥 하는 거 마저 하라는 눈빛을 보내는데 그 모습에 힘이 나서는 커피포트 내팽개치고 냉장고 문 열어 안에 든 냉수 든 물통을 가지고 나와 확 또 부어버렸네요. 통을 든 제 손도 얼음장 같은데 그 물세례를 당한 시어머니는 추운 밤 베란다 타일 위에서 찬물 세례까지 당하며 벌벌 떨고 있었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이젠 가실 때가 되었다며 또 멱살을 끌고 와 원하셨던 대로 집에 가시도록 현관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요즘 정말 밤이 춥거든요. 훔치려던 통장과 도장은 뺏긴 채 찬물세례 실컷 당하고는 벌벌 떨며 새벽에 쫓겨난 시어머니는 밖에서 옷이라도 하나 쥐어주라는 뻔뻔한 말을 하시는데 아우, 분이 안 풀려 현관 열고 나가 그 복도에서 남은 찬물 한 통까지 말끔히 물폭탄 투하를 하고 쫓아냈네요. 그날 시어머니는 제대로 며느리한테 혹사를 당하셨다 생각하셨는지 또 잠수를 타시곤 연락이 없습니다. 그 덕엔 이번에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돈을 뜯기지 않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우리 통장도 사수를 했고요. 남편은 내심 그간 끊어내지 못했던 자기 엄마의 실체를 알고서 와이프인 제가 딱 인연을 끊어줬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에게 고마워하는 눈치예요. 아들은 제 괴력에 놀래 한동안 충격을 받았다며 놀란 반과 응원 반으로 그딴 소리 하는 할머니는 할머니도 아니라고 제 편을 들어줬고요. 저희 돈으로 뻔뻔하게 뭐에다 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간도 크게 처음 들어와 본 아들 집에서 뭘 훔쳐나갈 생각을 한 시어머니 참 답도 없죠? 이런 인간들한테 물폭탄에 냉수폭탄을 해줘도 물이 더 아깝더라고요. 그래도 속 시원하게 골치 아팠던 집안의 혹을 떼버린 것만 같아 정말 개운해 죽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 유튜브 정말로 좋아하는데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긴 글이 될 거라 도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막장 시모도 사이에 저희 시어머니를 드디어 등극시킨다는 즐거움을 한껏 안고 정성스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랑 저는 공무원 부부입니다.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런 말을 하면 직장 동료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소개는 못 해드리겠어요. 둘 다 이른 나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고 처음 만난 건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몰래 사내연애 하다가 결혼한 지 올해로 벌써 11년 차이고요.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준비를 한 케이스였어요. 공무원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시부모님 때문에 다른 걸 할 생각도 못한 채 공무원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으로 진학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반대로 보통의 대학에 진학을 해서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공무원에 합격을 한 케이스였고요.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취업 준비를 오래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절 너무 기쁘게 했어요. 취업난도 다른 사람이 애기인 것만 같았고 말이죠. 같이 공무원으로 지내던 남편이랑 연애를 하면서도 참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고 당연히 결혼도 할 생각으로 만났답니다. 같이 공무원인 것도 좋은데 부부 공무원이 되면 같은 근무처에서 일도 할 수 있으니 이득이라 여길 것이 많았거든요. 아마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고요. 다만 결혼 전에 하나 걸리는 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모두가 걱정을 한 단 한 가지였는데요. 바로 제가 남편보다 높은 직급이라는 것이었죠.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9급 시험을 준비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이었지만 저는 대학 내내 휴학까지 해가면서 7급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7급에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요. 남편이랑 단둘이서 좋다고 연애를 할 때에는 이런 점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둘이서 좋다는데 직장에서의 급수가 뭐 중요하냐 싶었던 거죠. 하지만 결혼을 하려고 보니 양가 부모님들이 난리더라고요. 그것도 상반적으로 다른 입장에서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더 잘나야 잘 사는 거 아니냐는 마음으로 반대를 하셨고, 시부모님께서는 와이프가 더 잘나서 남편 길을 못 피게 할 게 분명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셨답니다. 너무 극과 극인 입장에서 결혼 반대를 외치던 두 부모님들 때문에 중간에서 남편이랑 제가 죽어나가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이 무려 1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답니다. 극적으로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던 데에는 저희 남편의 역할이 컸어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며 결혼 허락을 받았고, 시부모님 앞에서는 저에 대해 좋게 말해주며 끈질긴 설득을 이어갔거든요. 1년이 넘도록 말이죠. 그러니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가 오죽 좋으면 이러겠냐는 마음으로 서서히 마음을 풀어주셨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어 식도 올리고 자식도 둘 낳고 잘 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잘 살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끝나면 좋겠는 저희의 결혼 생활은 어째 갈수록 산으로 가는 듯 시작했어요. 분명 하고 싶어 죽겠던 결혼 승낙도 받아냈고 아이들도 낳고서는 제법 잘 사는 듯 보였는데도 결혼 생활이 전혀 즐겁지 못했어요. 오히려 내가 괜히 결혼을 해서 이런 수모와 곤욕을 당해내고 있다는 생각에 우라통이 여러 번 터지는 날도 다반수였죠. 바로 시어머니의 그 말 같지 않은 농담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하고 좀 있다가 제가 옮겨 다니게 된 과천으로 근무처를 따라 옮겼고, 그렇게 저희는 과천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어요. 저로서는 다 좋았습니다. 남편한테 직장이 가까워진 게 다행이기도 했고, 친정이 바로 옆에 있는 안양에 있었는지라 뭐든 서울 살 적보다는 마음이 편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셨죠. 시댁이 고양시에 있거든요. 서울에 살 적만 하더라도 시댁이 친정보다는 가깝다는 걸 위안 삼으며 자주 인사도 하러 오고 안부도 여쭈러 오라고 불러내기 바쁘셨던 어머님이셨는데요. 저희가 아예 과천에서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하니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와이프 따라 와이프 친정이 가까이 있는 과천으로 갔다면서 이게 다 전부 제 탓이란 듯이 화를 내셨어요. 남편을 꼬드겨서 친정 옆으로 처가살이라도 하러 간 것 마냥 말이죠. 남편이 직장 가까이에 살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은데 왜 화를 내냐며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달래보려 했지만 어머님은 무려 몇 개월간이나 저에게 삐져 말도 안 거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얼굴을 뵙게 되었을 때 굽신거리며 인사를 하는 제게 뚫어졌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고서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한 건데 얘는 벌써 둘이고 라고요. 언젠가 제가 제 뜻으로 남편을 휘두를 거란 걸 알았다며 별 말 같다는 소리를 너무나 맞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뱉어내셨습니다.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건 신경도 안 쓰셨어요. 제 기분이 나쁜 건 당연히 무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2번 더 깨우쳤죠. 원래 어머님이 아들 생각만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으나 시어머니하고는 정말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겠구나 하는 걸 말입니다. 손주 손녀를 낳기까지 한 며느리인데도 여태 아들 깃빨아먹고 살진 않을지에 대해서 경계하기만 하는 시어머니하고는 저도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갈등만 만들지 않으며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명절이 찾아봐도 코앞인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찾았고요. 제 생일엔 아무런 축하 인사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에는 꼬박꼬박 선물에 용돈도 보내드리며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아이들 보고 싶다고 하시면 섭섭하실까봐 주말에 당장 찾아뵈었고 그 밖에도 자잘한 요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들어드리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내버릇하면 과천으로 이사를 간 것에 대해서 덜 속상해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이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모녀 같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만들고자 하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갈등 없이 잘 지내는가 싶다가도 꼭 한 번씩 시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제 속이 뒤틀리곤 했습니다. 제가 할도리만 잘하고 지낸다면 욕먹을 일도 없고 갈등을 일으킬 일도 없을 거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잘하면 할수록 자주 듣게 되는 시어머니의 그 얼토당토 없는 농담들 때문에 마음 편할 새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 지내고 있다고 여겼던 그 순간들까지도 사실은 시어머니께 농락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농담을 참 밥 먹듯 하세요. 저희 부부가 과천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한동안 삐졌다가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농담을 참 잘도 던져대기 시작하셨죠. 오랜만에 아이들을 모두 다 데리고 시댁을 갔더니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과천 갔다 죽은 줄 알았잖아. 우리 아들 호래비 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며느리가 살아있는 있네. 라고 말입니다. 전 당연히 농담인 줄 알고 웃어 넘겼습니다. 기분이 살짝 나쁘고 빈정이 상하긴 했지만 이 말을 너무나 활짝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는지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저 농담인 줄 아니까 맞받아치지 않고 웃어 넘기는 걸 택한 거죠. 하지만 어머님은 이런 제 반응이 재미가 없었는지 그 후로도 기분 더러운 농담을 참 자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죠. 요리를 도와드리겠다고 옆으로 가기라도 하면 아이고 부엌 무너지겠다. 너 그 꼴 못 벗어나면 우리 집 부엌 무너진다. 그러고도 뭘 먹겠다고 부엌에 들어와. 라고 하면서 제가 살이 쪘다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부엌이 무너진다는 말을 농담이라면서 키득키득 거리는 채로 말입니다. 여자한테 살 문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데 어머님은 그걸 너무 뻔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굳어진 제 표정에 활짝 더 웃으면서 농담인데 얘 봐라. 뭐가 틀려서 기분이 나쁜 거니? 아니다. 이것도 농담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얘들한테 자잘한 일로 훈육을 하고 있으면 아이고 다 너 닮아서 그러는 건데 뭘 그러냐. 엄마 판박이라 귀엽기만 하구만. 그걸 뜯어 고치겠다고? 내버려둬. 사단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네 옆에서 자란 애들이 뭘 어쩌겠냐. 보고 탐는 수밖에. 라고 하면서 혼육이 주제 넘는다는 식의 표현도 하셨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역정이라도 내면 아이고 농담한 거 가지고 쟤는 또 진지하게 저런다. 내가 무서워서 무슨 농을 못해. 라고 제게 민감하게 굴지 말라 말씀을 하셨네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난 분명 웃지 못하는 말들인데 어머님은 뭐가 그리 웃긴지 계속해서 웃어 보이기만 하셨으니까요. 나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사람이 기분 나쁠 뻔한 말들을 던지면서도 눈치 한번 안 보고 사과 한번 안 하나 싶었답니다. 홧김에 소리라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가 거꾸로 솟는 적들이 많았어요. 주로 대다수의 농담들은 제가 하는 말들이나 행동에 반박을 하는 것들이었죠.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가 나한테 시비를 거는 중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답니다. 기분 나빠라 하면 저 혼자 꽁해서 저런다고 또 무안을 주니 저 혼자 화가 났다고 민망해 하기까지 하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기 바빴어요. 그러니 점점 시댁 가기가 싫어지고 최소한의 도리조차 해드리기가 싫었죠. 그러다 코로나 터지면서는 이게 기회구나 싶어서 시댁이랑 완전히 연을 끊었고 그 사이 전화가 오더라도 일 때문에 바쁘니 전화는 남편한테 하라면서 대놓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남편한테 연락을 해도 충분할 텐데 왜 친하지도 않은 며느리한테 굳이 전화를 해서는 늘 시덥지 않은 농담이 나며 기분을 더럽히느냐 이거였죠. 그래서 바쁜 척을 더 열심히 했고 대화하고 싶지 않은 척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도 눈치가 있긴 있는 건지 투덜거리긴 했지만 서서히 제게 하는 연락 횟수를 줄이셨어요. 정말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편에게 했고 그 와중에 자기 생일 선물이랑 용돈 찾는 전화는 꼬박꼬박 제게 하셨답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저를 우습게 보시는 게 분명히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바로 올 중순 시아버지 생신이라서 밥 먹는다고 시댁을 찾았다가 동서가 있는 앞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막말을 또 퍼부셨답니다. 제가 상부장에 있는 그릇을 빼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손가락으로 집게를 만들어서는 제 뱃살을 꼬집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제가 너무 놀라서 잡고 있던 그릇을 손에서 놓쳐버렸고 그릇이 부엌 바닥으로 떨어지며 와장창 깨져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런 저를 보면서 웃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신 줄 아세요? 아이고 지살 잡혔다고 돼지가 놀래 자빠졌네 라고 하며 웃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말이죠. 동서도 웃질 못하고 있었고 저도 너무 놀라고 기분이 나쁜 나머지 시어머니를 노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릇이 깨졌고 사람이 다칠 뻔도 했는데 이게 웃긴 일인가 싶어 황당해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은 그제서야 저랑 동서 눈치를 보며 말씀하더라고요. 농담이라고 말이죠. 눈에 보이는 살집이 너무 방대해서 잡아보고 싶었다는 걸 이유라고 들먹이셨답니다. 저는 사과를 하는 건지 더 엿을 먹이는 건지 알 수 없는 이 대답을 들으며 황망한 채로 깨진 그릇을 치웠고요. 동서는 뒤에서 쌀벌한 시무와 저의 농담을 들으며 겁이라도 질린 건지 말도 못 꺼냈어요. 그날 저는 밥 먹는 내내 입을 다물었고 시어머니랑은 눈도 안 마주치고 애들만 돌보다 밥을 다 먹자마자 시댁을 나왔답니다. 제가 나오니 남편도 뒤따라 나왔고 그렇게 집으로 와 펑펑 울었어요. 도대체 시어머니는 나한테 멀쩡한 말을 해주질 않는다며 속에서 의분이 터져나와 결국 울음까지 터트린 거였죠. 그런 저를 보며 남편도 최대한 시어머니하고는 엮이지 말란 말로 위로를 해줄 뿐이었고요. 남편이 해줄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무를 안 본 채로 나름 잘 버티고 있었어요. 돼지가 놀래 자빠졌단 말이 아직도 크게 상처로 자리 잡은 상태여서 시무한테 연락이 오는 것도 일부러 씹어가면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아버지도 빼놓은 채 혼자 택시를 타고 찾아와 택시비를 내주라며 아파트 동 입구 앞에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안 받을 게 뻔하다면서 말입니다. 그 바람에 남편이 놀래 택시비를 내려갔고 어머님은 정말로 집 안에 들어오셨답니다. 당황했어요. 겨우 안 보고 사는 중이었는데 제발로 내 집에 찾아온 걸로도 모자라 택시비를 내달라며 집 밖으로 절 불러낼 생각을 하셨다니 말이죠.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또 농담을 던지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공무원 아닌가 보네. CM이 택시비도 못 내줘서 못 나온 건가? 라며 비아냥거리셨고 갑자기 찾아오면 어쩌냐 묻는 제 말에는 대꾸도 안 하셨어요. 또 농담에 민감하게 구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남편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며느리 성격이 아직도 저를 꽁하냐고 말이죠. 제 앞에서 오고 가는 이런 말들, 그것도 내 집에서 오고 가는 시어머니의 막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꿀같은 주말을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대역죄인데 집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한마디도 쉬지 않고 제게 막말을 퍼부어대셨어요. 그리고는 그게 다 농담인데 제가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궁시렁을 대는 겁니다. 전 하나도 웃기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나쁘다 못해 민망해서 더럽기까지 한대 말이죠. 남편은 제가 울었던 걸 알아서 그런지 시어머니를 말리려 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뭔 말이 그렇게 많냐며 입부터 다물게 만들려고 했고 그러자 어머님이 말씀하더라고요. 아 이거 네 와이프 밥만 처먹는 게 아니라 서방도 쳐 잡숴 드시겠다니? 왜 이렇게 네 마누라 눈치를 보고 있어? 니들 결혼할 적부터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게 바로 이런 거다. 어디 서방을 기도 못 펴게 해? 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무례하게 구니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건데 그건 까마득히 이해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저를 향해 또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제가 서방을 잡아먹으려 한다고 말입니다. 처음엔 농담이었겠지만 갈수록 욕만 안 섞었을 뿐 이미 입과 눈으로 제게 욕을 퍼붓고 계셨어요. 전 그런 어머님께 울컥할 뻔했지만 더 이상은 또 울지 않았습니다. 순간 울 뻔하긴 했거든요. 방어도 못한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다다닥 쏘아댄 막말에 마음이 너덜너덜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울지 않기로 했어요. 남의 집에 와 역정부터 내는 시어머니의 코를 내가 먼저 납작하게 해주고 쫓아내야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 그렇게 마음을 먹자마자 장착된 굳건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향해서 똑같이 막말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한테 농담이라면서 퍼부었던 막말들을 똑같이 기억하고 있다가 똑같은 방식의 언변으로다가 뱉어낸 겁니다. 우리 어머님은 가만 보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게 분명하네. 귀하디 귀한 아들내미인 것 같은데 밖에 나가 물어보세요. 어머님 아들이 잘났다고 하나 내가 잘났다고 하나. 능력 딸리는 아들내미 데려다 내조해주고 살면 고마워서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세요? 아 맞다. 우리 어머님은 주제 파악을 못하니 그런 것도 생각 못 해보셨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한 번도 남편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본 적이 없었으나 지금 당장 시어머니를 엿먹이는 게 급했는지라 마구마구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놀라고 시어머니도 놀라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 입에서 자신의 화법이 나왔다는 생각에 한방 얻어맞았다 싶으셨는지 처음 한동안은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저는 그 꼴을 보며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멈추지 않고 더 퍼버댔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할 적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어디서 거적대기를 주워다 기우는 시집을 가려 하냐고요. 아유, 이런 말을 지금에나 되니까 농담으로 꺼내는 거지. 예전에는 어머님 상처받으실까봐 이런 말은 죽어도 안 꺼냈잖아요. 아시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남편이 거적대기였어요. 그쵸? 대학 졸업장도 없고 있는 거라고 공무원이라는 게 전부인데 저도 참 정신이 나갔었네요. 그쵸? 라고 말입니다. 남편이 상처를 받을까 싶어 최대한 남편 눈은 보지 않은 채 시어머니만 보며 약을 단단히 올려주겠다는 자세로 어머님 화법을 썼어요. 그렇지 않냐고 자꾸만 되물어가면서 시어머니의 약을 더욱 바짝 올렸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잠시 시선을 회피하며 바닥을 쳐다볼 때 괜히 남편을 업신여기는 듯한 표정으로 째려봤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표정을 다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곧이어 반응이 튀어나왔습니다. 많이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 아들이 그간 집안에서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었나 싶었는지 아주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찌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처음 한동안은 제 이름도 못 부르고 말을 더듬으셨답니다. 그러더니만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들한테 뭐? 거적대기? 야, 너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다 아냐? 너 설마 네 남편한테도 지금껏 이따구로 얘기한 거야? 라고 하면서 남편과 저를 번갈아 막 서럽다며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화도 났는지 목소리도 점점 커졌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농담을 농담으로 못 받는 거 보니까 그간의 아들내미가 저보다 기울어진다는 걸 알고는 계셨었나 보네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좋아하는 농담을 저도 해드린 것 뿐인데 뭐 상처를 크게 받았나 보네요. 이제라도 주제 파악을 하신 건가? 라면서 더 크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그간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저도 농담인데 왜 그러냐며 막 웃어 놀렸어요. 더 야구를 하고 바짝 웃었죠. 그러자 어머님은 우라통이 너무 나셨는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셨고 그걸 말린다고 남편은 어머님을 끌어안았어요.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는 개판이 되었고 어머님은 급기야 화를 내다 울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전 그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우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더욱 바짝 약을 올리다 못해 속 터지게 해드리고자 했답니다. 우는 어머님 앞에서 아이고 우리 어머님 그간에 모자란 아들한테 시집온 저한테 미안한 게 많으셨나 보네요. 왜 우세요? 하긴 뭐 나 같아도 내 자식을 이렇게밖에 못 키워놓고 더 잘난 며느리한테 장가 보내면 미안해서라도 며느리한테 엎드려 절만하고 살겠어요. 아니지 어버 키워야 하나? 라고 하며 좋다고 웃었더니만 어머님은 결국 제 분을 참지 못한 채 머리를 뜯다 도망을 치셨답니다. 눈물만 왈칵 쏟는 모습을 며느리 앞에 보이며 자기 머리를 뜯으며 집을 나가버리신 거예요. 할 말도 없는 와중에 며느리가 맞는 말만 해가면서 자신이 했던 화법을 똑같이 쓰니까 반박할 여지가 도무지 없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도망을 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도망치는 어머님을 잡지 않았고 나가 붙잡으려는 남편을 붙잡았어요. 내가 지금껏 이런 식의 농담을 어머님으로부터 당하고 살아왔다고 말을 하니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길 포기했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님이 엘리베이터를 채 타기도 전에 들으라며 문을 쾅 소리까지 내며 먼저 닫아버렸어요. 두 번 다시 내 집으로 먼저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란 일종의 경고였죠. 그리고 그날에서야 저는 비로소 지난 세월 동안 시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수모를 말끔히 씻는 듯한 개운함을 느꼈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런 식의 비아냥거리며 내 속을 뒤집는 게 참 역겨웠는데요. 자기 아들 욕보이는 말을 더 해가면서 똑같은 화법으로 쏘아대니 바로 나가 떨어질 줄이야. 이렇게 쉽게 어머님이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간 얼마나 자신의 아들을 핸디캡으로 생각했으면 저리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까 싶어서 오히려 지금은 우습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저 스스로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한 후 시어머니를 마주할 생각이에요.
뭐라도 또 한마디를 하신다면 이날 어머니께 뱉어낸 막말 그대로 복사 붙이기를 해서는 시어머니께 또 들려드릴 거랍니다. 아들 생각해서라도 며느리 앞에서 잘하라고 말이죠. 그럼 어머님은 또 자존심이 상해 화를 못 이기다 저에게서 도망을 치시겠죠. 전 이제 더 이상 어머님이 무섭지도 않고 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어머님의 입을 꾹 다물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늘 이날의 대화를 제 입안에 장착하고는 어머님을 뵐 거예요. 벌써부터 다음번 만남이 기대가 되는 것도 참 신기할 따름이네요.